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하면 우리가 일단은 조선 건국을 한 왕, 그리고 이 고려 말에 신흥무장으로서 정말 이 전쟁의 달인,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이 조선 건국 이후에는 이 정도전과 같은 아주 뛰어난 재상들을 등용을 해서 경복궁과 같은 궁궐 조성이라든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조선 왕조의 기틀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에게만 그 행운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아들과의 갈등이라든가 또 이 정말 말년에는 아주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서 쓸쓸한 그런 또 이 말년을 보내기도 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역사적인 운명이라든가 또 이 개인적인 또 운명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조와 조선 건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하면 그 조선을 건국한 왕이다. 그러면 원래는 태조 이성계는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도 함경도의 최변방 함흥 출신이거든요. 보면 전형적인 시골 사람이에요. 이런 시골 사람이 어떻게 새왕조를 건국할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의 시작은 우리가 국제정세의 변화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제정세는 이 전통의 강국이었던 원나라가 서서히 기울어 가고 그 새로운 그 신흥강국 명나라가 등장하는 시기였어요. 특히 이성계가 근거로 하고 있었던 함흥 지역은 원나라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사실 이성계의 그 선조들, 특히 이 고조부, 이안사, 나중에 이제 목조로 추존되는 인물이죠. 바로 이 인물은 원나라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그 관리로서 상당히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차적으로 이 원나라 쪽에서 고려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것이 강화되면서 이성계의 선조대부터 서서히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맞춰가지고 고려시대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반원 자주화 정책을 펼친 왕, 누가 있죠? 바로 이 공민왕이죠, 공민왕. 이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 이성계의 선조들, 특히 아버지 이자춘 때부터는 공민왕에게 협조를 해서 서서히 원나라 간섭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성계는 아버지 이자춘을 이어가지고 공민왕 때는 그 함경도 지역 동북면의 병마사의 그 직책을 맡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공민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이 아주 그 변방 지역의 그 장수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서서히 소위 말해서 정치권의 주류로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성계의 아주 그 뛰어난 무인의 그 자질 같은 거, 이런 것도 큰 역할을 했는데, 또 무엇보다도 활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보면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더라도 이성계가 까마귀 5마리의 머리를 다 맞추었다라든가, 이 담비가 한 마리도 아니고 20마리를 다 이제 명중시켰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또 이성계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함경도 지역에 출몰했던 뭐 멧돼지라든가 심지어 정말 호랑이까지 사냥했다는 이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 신궁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당시 함경도 지역에서는 매가 아주 이 중요한 그런 이 사냥에 필요했던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지역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이성계처럼 정말 준수한 매를 가지고 싶다. 그만큼 이제 사냥의 그 달인 또는 명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 출중한 그 무인적 자질, 활쏘기 능력을 겸비하면서 이성계는 특히 고려 말에 홍건적이라든가 여진족이라든가 이 외구의 침입이 있던 시기에 항상 출전을 해서 뭐 연전연승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전투에서 패배를 모르는 이런 장군들이 몇 분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이순신 장군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태조 이성계도 이 공민왕 때 그 원나라를 추방하는 이런 전투에 나서는 시기부터 해서 1388년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을 때까지 거의 30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패배를 모르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성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주던 그런 전투가 1380년에 있었던 황산대첩이라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이 고려의 그 후방을 침입했던 외적, 그리고 그 외적 중에서도 소년장수 아지발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소년장수가 정말 겁없이 이 고려 진영을 휘저으면서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이 아지발투를 제거하는데 주역이 됐던 인물이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가 아주 그 신기한 활솜씨 능력으로 결국 아지발투를 거꾸로 때리고 그 황산대첩에서 외적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런 그 소문이 조정에도 알려지면서 정말 이성계야말로 이제 우리 위기에 빠진 고려 조정을 구할 인물이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개념으로 하면 점차 승진도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는 그 고려 말에 있어서 최영 장군과 함께 고려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장군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있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고려 개성의 어떤 그 아주 가문도 좋고 이 지역적으로도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키워진 전형적인 무장이었다면, 이성계는 저 한경도 함흥 출신, 즉 시골 변방에서 갑자기 급부상했던 그런 장군이라는 점에서 두 인물은 뭐 캐릭터의 측면에서도 매우 다른 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바로 중국의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세력이 교체되는 이런 시점에서 두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대외 인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원나라와 계속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바로 이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흥강국 명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 서게 돼 있었습니다. 또 이런 그 구도와 함께 또 하나 고려 말의 사회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이 대립 구도는 뭐냐 하면, 소위 권문세족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이런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새로운 사회 세력, 소위 신흥사대부라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때 최영이라는 인물은 권문세족하고 여전히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바로 이 태조 이성계는 신흥사대부에 있어서도 핵심 인물이었던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참모로 삼으면서 이 신흥사대부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도 이제 원나라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리를 단절을 하고 이 명나라와 친교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 취하게 됩니다. 이 신흥사대부 세력과 태조 이성계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84년 태조 이성계의 진영인 함주 막사에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찾아옴으로써 소위 말해서 조선이라는 건국의 이념 같은 거,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이 틀을 잡게 된다는 거. 이게 이런 점에서 본다면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고려 왕조를 해체시키고 새 왕조 조선이라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발점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고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1388년에 원나라가 자꾸 이제 신흥강국 명나라가 원나라를 압박하자 고려에 군사 파병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사실 고려하고 원나라는 부마국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사이 나라인 그 고려에서 우리 원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군사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자
고려의 조정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빠집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런 군사를 그 해외에 파병하는 그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봤지만 최근에도 이라크 파병, 아프가니스탄 파병, 또 현대사에서 월남 파병 이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고려 말에도 그런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때 군사적 실권자는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의 그 계산은 원래 원나라 우호 관계를 유지하니까 원나라의 군사를 도와주자. 그리고 이때 요동 지역이 이 공백이 있다. 영토적으로 공백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그 지역, 요동 지역을 차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요동 정벌을 본격적으로 기획을 하고 본인이 총사령관으로서 고려의 도읍인 개성에서 총지휘본부를 차리고 파경군의 사령관으로 태조 이성계를 임명을 합니다. 조민수와 이성계를 그 파병군 그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가 역시 고민에 빠집니다. 이 상관인 최영 장군의 그 명령에 의해서 요동정벌에 나서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전쟁은 별로 고려에 득이 없는 전쟁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특히 고려에도 득이 없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더 이거는 문제가 많다.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 공은 모두 최영에게 돌아갈 것이고 실패를 하면 패장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계가 간파한 것은 이 전쟁은 승산이 별로 없다. 신흥 강국인 명나라를 자극해서 앞으로 고려의 정세에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내세운 대표적인 논리가 사불가론입니다. 네 가지 불가한, 이 요동정벌이 불가한 네 가지 이유를 내세우죠. 첫 번째는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칠 수가 없다. 즉 고려가 명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이 농번기여서 병사들, 그 당시에 군대들은 다 농민 출신이거든요. 이 농민군을 동원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쟁에 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 있던 외적들, 왜구들이 침범을 해온다면 역시 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때가 아주 그 더운 여름철이었어요. 이 무더위에 이렇게 전쟁을 강행을 하면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리기도 쉽고 특히 주력 무기인 활의 악효가 다 녹아 들어가지고 이 무기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결국 이성계는 마침내 위화도라는 섬에서 위화도 해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한번 위화도라는 섬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화도라는 섬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 고려, 그 당시로는 고려죠. 고려와 이 중국 원나라로 가는 거의 국경에 있는 섬입니다. 압록강 일대를 흐르는 그 사이에 있는 큰 섬인데 바로 이 위화도에서 주둔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운명인지 이때 며칠간 장맛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 진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침내 이성계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4대 불가론. 이것은 조선왕조 실록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이성계가 결국 위화도 해군의 명분으로 삼았던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요동 정벌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군사들을 회유 설득을 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던 최영 장군을 급습을 합니다. 개경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영 장군을 체포를 하고 최영 장군은 체포 후에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결국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는 장군으로 본다면 넘버 2의 위치에 있었던 태조 이성계가 넘버 1으로 올라서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최영 장군이 실각을 하고 태조 이성계가 완전히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는 이런 역사적 그 순간이 위화도 해군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본인이 왕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때도 위화대군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성계가 고려의 왕인 우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도 반대 세력들이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저 시골 출신의 장군이 고려라는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 백성들, 신하들의 저항감이 만만치 않았을 것을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일단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나 이런 사람이다. 나 태조 이성계 괜찮은 사람이다. 아주 정치적 비전도 있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점을 널리 홍보해 나가요. 홍보해 나가면서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서서히 끌어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1391년에는 과점법이라는 토지개혁을 단행을 해서 그 이전까지 권문세족에게 독점되었던 토지들을 신흥관리들이라든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엄청난 경제개혁을 단행을 해요. 백성들의 입장이라든가 또 이제 새로운 신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태조 이성계가 마음에 드는 거죠. 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이구나. 서서히 우호적인 그런 이 감정 내지는 지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유행했다 그래요. 고려 말에 쌀밥을 가리키는 말을 이팝이라 그랬거든요. 이씨가 내려준 밥, 이성계가 준 밥.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라든가 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 비전 같은 것을 확인을 받은 후에 마침내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시기에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양보를 받는 형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마치 그냥 느낌상으로는 원래도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니까 막 공양왕을 시해하고 그렇게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형식은 선양이라는 형식입니다. 공양왕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태조와 같은 인물이 다음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서를 발표해요. 그래서 태조즉위 교서라는 그 자료를 보더라도 공양왕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했고 그것을 받아서 태조 이성계가 내가 3번이나 사양을 했지만 공양왕이 거듭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것을 뜻을 받아들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양왕이 그래 태조 이성계 너 당신 3번 사양하고 왕할 뜻 없구나. 그럼 나 계속 할게. 이랬으면 공양왕도 조금 말로가 더 비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양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성계의 군사적 힘, 정치적 힘에 의해서 공양왕이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 즉위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즉위식을 올리는 공간도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의 경복궁이 아닙니다. 개성의 수창궁에서 1392년 7월에 즉위식을 일단 올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제 성씨도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려에서 조선왕조의 교체를 역성혁명이라고도 해요. 바꿀 역자의 성성자, 성이 바뀐 혁명. 그러니까 완전히 왕조가 바뀝니다. 당연히 판을 새로 짜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처음에는 고려였어요. 고려다가 나라 이름을 그 직후에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로 국호를 바꾸죠. 그 국호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우리 역사에서 실제 조선이 있었어요. 우리 고조선이라고 있죠. 당군조선, 기자조선. 당군조선의 그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독자성과 기자조선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자부심 같은 것. 이것을 계승한 이름이 조선이라는 국호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도읍을 옮기는 거예요. 도읍을 옮기는 거.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라는 도읍은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별로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보다는 고려의 구귀족들이 기반을 계속 유지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읍을 옮기는 그런 그 소위 프로젝트를 태조 이성계가 가장 믿었던 신하 정도전이 중심이 돼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과 거의 동시에 세도읍지를 물망을 한번 그 선택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후보지로 올랐던 곳이 계룡산 일대하고
그리고 바로 지금의 한양 일대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건의를 받는 형식으로 바로 한양이 새로운 도읍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양이 새로운 도읍지로 결정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지만 이 지역 자체가 네 곳 산으로 잘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방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이라는 도시를 보면 북쪽에는 북악산, 남쪽에는 목멱산, 동쪽에는 낙산, 서쪽에는 인왕산 이렇게 해서 네 곳 산으로 잘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 도시로 매우 유리하다라는 점. 이것이 이제 그 수도로 선정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또 이 서울이라는 도시 보면은 그 네 곳 산자락 밑으로 흘러가는 강이 뭐죠? 서울을 관통하는 강, 한강입니다. 한강.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강은 자세히 보시면 이 강이라기보다는 바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강은 쭉 빠져가지고 서해 바다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닷길로 통해서 조운이라 그래가지고 세곡을 계속 이제 운반해 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뭐 매우 중요한 이런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방어 도시로도 매우 유리했고 또 이제 세금을 운송할 수 있는 조운에도 매우 유리한 여건이었고 이런 것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이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결정이 됩니다. 1394년 10월의 일이었고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로 본다면 이 지금 현재 서울은 약 한 618년 정도 되죠. 이 계속 우리 역사의 수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읍을 옮긴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왕조 국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궁궐이 필요합니다. 궁궐. 그래서 이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이 북악산, 조선의 그 수도 한양이 도읍으로 결정된 데는 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산. 그리고 이 경복궁이라는 궁궐은 이 북악산, 지금 백악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북악을 주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궁궐 조성할 때도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정도전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정도전이 북악을 주산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 북악산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악을 주산으로 해서 궁궐을 지으면 궁궐이 남쪽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궁궐이 남쪽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특히 유교의 원칙에 있어서는 군자는 남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면. 남쪽을 바라봐야 돼요. 남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면 궁궐이 동쪽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정도전이 이성계의 태조의 신임을 워낙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도전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이 돼서 마침내 이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는 경복궁이 완성이 되고 이 경복궁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정전이라고 해요. 가장 중심되는 건물인 근정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재밌는데 궁궐의 명칭,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긴지 아십니까? 경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태조 이성계가 경복궁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져서 이 궁궐 이름 한번 지어보라고 하니까 이때 태조 이성계가 또 술에 좀 취하셨다고 해요. 술에 취하니까 정도전이 아주 또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부르니 만년의 경복, 큰 복을 누리리라는 이런 구절을 생각하고 경복이라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태조 이성계가 아까 술에 취하셨다 그랬죠. 술김에 좋다 해가지고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실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전의 이름은 또 이것도 재밌어요. 근정전. 근자가 무슨 근자죠?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우리 근면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바로 부지런하다라는 뜻. 그래서 정치를 하면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정전의 이름은 근정전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여기서 재밌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근정전이라고 이름을 정할 때 정도전이 건의를 합니다. 태조 이성계한테 이 이름을 지을 때 왕이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항상 부지런할 게 아니라 부지런히 해야 할 바를 알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매우 강조를 합니다. 여기 와닿는 분들 많죠, 그죠? 우리가 보면 좀 쓸데없이 부지런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할 바를 알고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경복궁 같은 궁궐은 항상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궁궐이고 그곳에 가서 여기에 얽힌 이런 역사적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께 알고 보면 훨씬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 근정전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 또 보면 한양이라는 도시가 배치가 됐을 때는 궁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와 또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의 제사를 하는 제단인 사직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종묘를 이제 궁궐의 왼쪽에, 사직을 궁궐의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써 종묘 사직의 완성으로 이제 그 왕조 국가의 어떤 위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과시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하면 또 우리가 항상 생각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함흥차사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또 태조의 무덤에 억새풀이 심겨져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말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이분이 조금 불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실제 태조 이성계는 아들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5번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하고 크게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태종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의 여파로 태조가 너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하고 가장 신임했던 참모 정도전을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살해를 했거든요. 거기에 화가 나서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너 꼴보기도 싫다, 아들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함흥에 한동안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태종이 왕이 되어갖고는 본인도 면목이 없죠. 백성들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라 그러는데 본인은 아버지 저렇게 뚝 떨어져 살게 하는 게 민망하니까 계속 아버지를 오시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보낸 사신 그때마다 태조 이성계가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뭐죠? 함흥차사 이야기입니다. 함흥에 간 그 사신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은 박순이라는 사람이 어미말 한 마리하고 새끼말을 이제 함께 데리고 가서 어미말이 이제 떠나가자 새끼말이 막 울고불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성계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열려실 기술이라든가 택리지와 같은 이런 기록에 전해져요. 이것도 재밌는 게 태종실록에는 전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태조실록이라든가 태종실록 같은 실록 기록이 아닌 야사에서 전해지는데 이것이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의 갈등, 그리고 함흥차사라는 또 이런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태조의 말년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태조의 어떤 불운을 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이 권원능에 얽힌 그런 사연들입니다. 이 권원능이라는 무덤이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권원능이 에 가보시면 태조의 무덤 하나만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태조에게는 분명히 왕비가 두 분이나 계셨거든요. 바로 신의왕후 한씨라는 분하고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 이 두 분의 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성계의 무덤은 지금의 동구릉에 홀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바로 그 아들인 그 태종 이방원이 결국 아버지 무덤을 그렇게 그쪽으로 옮기게 한 주역이에요. 첫 번째 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씨 무덤은 이미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개성에 묻혀 있어서 그곳으로 이성계가 돌아가셨을 때 갈 수는 없었던 거고, 바로 그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 무덤은 신덕왕후 강씨가 돌아가시자 태조 이성계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 어린 계비를 태조 이성계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계비의 무덤을 어느 곳에 마련해 줬냐 하면 지금의 덕수궁 정동 일대에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경복궁에서 보면 그 계비의 무덤이 잘 보이고, 그 당시에 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그 수호했던 원찰을 흥천사라는 절인데, 그 흥천사의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태조의 계비에 대한 사랑은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태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바라보는 계비 강씨 무덤은 정말 이거는 사랑의 그 무덤이 아니라 자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그 공작을 했던 계모의 무덤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계비 강씨 무덤을 지금의 정릉동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계비 강씨 무덤을 우리가 정릉이라고 했어요. 정릉이라고 해서 그 정릉이 옮겨졌는 게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이고, 계비 무덤이 있던 곳이라 해서 동네 이름은 정동으로 그대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비 강씨하고 아버지 이성계, 태조의 무덤을 함께 모시기가 정말 싫어했던 태종의 의지에 따라서 결국 권원능은 지금의 동구릉 자락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실록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태종 때 돌아가셔요. 그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왕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장수하는 왕이 됩니다. 1335년에 태어나셔서 1408년에 돌아가시니까 74세까지 사세요. 젊은 시절부터 말 타고 활 쏘면서 소위 말해서 전장을 누비신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수한 덕분인지 태조 이성계는 그 두 번째 왕인 정종이 즉위했을 때도 살아계셨고, 태종이 즉위했을 때도 살아계셔가지고 정종 때는 상왕이라고 불리셨고 태종 때는 태상왕이라고 불리신 분이에요. 불리셨습니다. 그런 그 태조가 태종 때 돌아가시자 태종이 그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하고 함께 모시기는 싫으니까 지금의 그 거맘산 자락, 지금의 바로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 자락입니다. 동구릉 자락에 이 왕릉으로 적합한 곳을 물색하라고 했고, 그곳에 이제 왕릉이 자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자 이곳에 아버지의 무덤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원능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권원능 하면 또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권원능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죠? 무덤의 봉분에 다른 무덤하고는 달리 억새풀이 심어져 있어요. 억새풀이 이렇게 조성이 된 까닭은 기록을 보면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무덤에는 다른 그 사초를 심지를 말고 내 고향에 있었던 억새풀을 가져와서 여기다 좀 심어달라라고 유언을 하셨고, 결국 태종은 그것만은 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가보시면, 권원능에 가보시면 태조 이성계의 무덤에 억새풀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태조 이성계의 어떤 후계자 책봉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어떤 그 나이 많은 아들들을 제쳐두고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책봉함으로써 이 소위 말하는 왕자의 란이라는 왕실의 비극을 잉태하는 그런
단서를 제공했다라는 점. 이건 역시 태조 이성계가 말년에 가진 어떤 후계자, 특히 후계자 지명에 있어서의 어떤 좀 판단 착오와 같은 이런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 문제가 겹쳐서 결국은 세 번째 왕으로 올랐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과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함흥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쓸쓸한 말년을 보냈던 왕 태조 이성계. 그런 태조 이성계는 74세에 창덕궁에서 결국 마지막 그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이 70여 세 평생은 고려 후기 격동의 시기에는 정말 젊은 무장으로 왕성한 정치적 야심과 혁명가로서의 삶이었고, 이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는 이제 조선 왕실을 안정시키는 정말 최고의 그 지도자, 원로로서 그 역할을 다했고, 그 이후에는 조금은 이제 그 후계자 계승 구조와 맞물리는 과정에서 그 쓸쓸하고 조금은 불우한 말년을 보냈던 인물이 태조 이성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태조 이성계의 후계자 지명과 관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왕자의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왕실의 정치적인 그 힘겨루기 과정이죠. 그 과정의 최종적 승리자였던 태종 이방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 진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침내 이성계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4대 불가론. 이것은 조선왕조 실록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이성계가 결국 위화도 해군의 명분으로 삼았던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요동정벌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군사들을 회유 설득을 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던 최영 장군을 급습을 합니다. 개경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영 장군을 체포를 하고 최영 장군은 체포 후에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결국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는 장군으로 본다면 넘버 2의 위치에 있었던 태조 이성계가 넘버 1으로 올라서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최영 장군이 실각을 하고 태조 이성계가 완전히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는 이런 역사적 그 순간이 위화도 해군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본인이 왕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때도 위화도 해군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성계가 고려의 왕인 우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도 반대 세력들이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저 시골 출신의 장군이 고려라는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 백성들, 신하들의 저항감이 만만치 않았을 것을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일단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나 이런 사람이다. 나 태조 이성계 괜찮은 사람이다. 아주 정치적 비전도 있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점을 널리 홍보해 나가요. 홍보해 나가면서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서서히 끌어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1391년에는
과전법이라는 토지개혁을 단행을 해서 그 이전까지 권문세족에게 독점되었던 토지들을 신흥관리들이라든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엄청난 경제개혁을 단행을 해요. 백성들의 입장이라든가 또 이제 새로운 신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태조 이성계가 마음에 드는 거죠. 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이구나. 서서히 우호적인 그런 이 감정 내지는 지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유행했다 그래요. 고려 말에 쌀밥을 가리키는 말을 이팝이라 그랬거든요. 이씨가 내려준 밥, 이성계가 준 밥.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라든가 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 비전 같은 것을 확인을 받은 후에 마침내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시기에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양보를 받는 형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마치 그냥 느낌상으로는 원래도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니까 막 공양왕을 시해하고 그렇게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형식은 선양이라는 형식입니다. 공양왕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태조와 같은 인물이 다음 왕이 되었으면 우리가 사실 고려하고 원나라는 부마국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사이 나라인 그 고려에서 우리 원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군사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자 고려의 조정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빠집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런 군사를 해외에 파병하는 그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봤지만 최근에도 이라크 파병, 아프가니스탄 파병, 또 현대사에서 월남 파병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고려 말에도 그런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때 군사적 실권자는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의 계산은 원래 원나라 우호 관계를 유지하니까 원나라의 군사를 도와주자. 그리고 이때 요동 지역이 이 공백이 있다. 영토적으로 공백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그 지역, 요동 지역을 차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요동 정벌을 본격적으로 기획을 하고 본인이 총사령관으로서 고려의 도읍인 개성에서 총지휘본부를 차리고 파경군의 사령관으로 태조 이성계를 임명을 합니다. 조민수와 이성계를 파병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가 역시 고민에 빠집니다. 이 상관인 최영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요동정벌에 나서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전쟁은 별로 고려에 득이 없는 전쟁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특히 고려에도 득이 없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더 이거는 문제가 많다.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 공은 모두 최영에게 돌아갈 것이고 실패를 하면 패장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계가 간파한 것은 이 전쟁은 승산이 별로 없다. 신흥 강국인 명나라를 자극해서 앞으로 고려의 정세에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내세운 대표적인 논리가 사불가론입니다. 네 가지 불가, 이 요동정벌이 불가한 네 가지 이유를 내세우죠. 첫 번째는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칠 수가 없다. 즉 고려가 명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이 농번기여서 병사들, 그 당시에 군대들은 다 농민 출신이거든요. 이 농민군을 동원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쟁에 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 있던 외적들, 왜구들이 침범을 해온다면 역시 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때가 아주 더운 여름철이었어요. 이 무더위에 이렇게 전쟁을 강행을 하면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리기도 쉽고 특히 주력 무기인 활의 악효가 다 녹아 들어가지고 이 무기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결국 이성계는 마침내 위화도라는 섬에서 위화도 해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한번 위화도라는 섬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화도라는 섬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 고려, 그 당시로는 고려죠. 고려와 이 중국 원나라로 가는 거의 국경에 있는
섬입니다. 압록강 일대를 흐르는 그 사이에 있는 큰 섬인데 바로 이 위화도에서 주둔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운명인지 이때 며칠간 장맛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하면 우리가 일단은 조선 건국을 한 왕, 그리고 이 고려 말에 신흥무장으로서 정말 이 전쟁의 달인,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이 조선 건국 이후에는 이 정도전과 같은 아주 뛰어난 재상들을 등용을 해서 경복궁과 같은 궁궐 조성이라든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조선왕조의 기틀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에게만 그 행운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아들과의 갈등이라든가 또 이 정말 말년에는 아주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서 쓸쓸한 그런 또 이 말년을 보내기도 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역사적인 운명이라든가 또 이 개인적인 또 운명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조와 조선 건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 조선을 건국한 왕이다. 그러면 원래는 태조 이성계는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도 함경도의 최변방 함흥 출신이거든요. 보면 전형적인 시골 사람이에요. 이런 시골 사람이 어떻게 세왕조를 건국할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의 시작은 우리가 국제정세의 변화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제정세는 이 전통의 강국이었던 원나라가 서서히 태조 이성계가 아주 그 신기한 활솜씨 능력으로 결국 아지발투를 거꾸로 때리고 그 황산대첩에서 외적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런 그 소문이 조정에도 알려지면서 정말 이성계야말로 이제 우리 위기에 빠진 고려 조정을 구할 인물이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개념으로 하면 점차 승진도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는 그 고려 말에 있어서 최영 장군과 함께 고려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장군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있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고려 개성의 어떤 그 아주 가문도 좋고 이 지역적으로도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키워진 전형적인 무장이었다면 이성계는 저 한경도 함흥 출신, 즉 시골 변방에서 갑자기 급부상했던 그런 장군이라는 점에서 두 인물은 뭐 캐릭터의 측면에서도 매우 다른 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바로 중국의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세력이 교체되는 이런 시점에서 두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대외 인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원나라와 계속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바로 이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흥강국 명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 서게 돼 있었습니다. 또 이런 구도와 함께 또 하나 고려 말의 사회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이 대립 구도는 뭐냐 하면 소위 권문세족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이런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새로운 사회 세력, 소위 신흥사대부라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때 최영이라는 인물은 권문세족하고 여전히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바로 이 태조 이성계는 신흥사대부에 있어서도 핵심 인물이었던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참모로 삼으면서 이 신흥사대부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도 이제 원나라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리를 단절을 하고 이 명나라와 친교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 취하게 됩니다. 이 신흥사대부 세력과 태조 이성계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84년 태조 이성계의 진영인 함주 막사에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찾아옴으로써 소위 말해서 조선이라는 건국의 이념 같은 거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이 틀을 잡게 된다는 거. 이게 이런 점에서 본다면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고려 왕조를 해체시키고 새 왕조 조선이라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발점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고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1388년에 원나라가 자꾸 이제 신흥강국 명나라가 원나라를 압박하자 고려에 군사 파병을 요청을 해요. 유로 가고 새로운 신흥강국 명나라가 등장하는 시기였어요. 특히 이성계가 근거로 하고 있었던 함흥 지역은 원나라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사실 이성계의 선조들, 특히 이 고조부, 이안사, 나중에 이제 목조로 추존되는 인물이죠. 바로 이 인물은 원나라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관리로서의 상당히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 원나라 쪽에서 고려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것이 강화되면서 이성계의 선조대부터 서서히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맞춰가지고 고려시대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반원 자주화 정책을 펼친 왕 누가 있죠? 바로 이 공민왕이죠. 공민왕. 이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 이성계의 선조들, 특히 아버지 이자춘 때부터는 공민왕에게 협조를 해서 서서히 원나라 간섭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성계는 아버지 이자춘을 이어가지고 공민왕 때는 한경도 지역 동북면의 병마사의 직책을 맡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공민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이 아주 변방 지역의 장수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서서히 소위 말해서 정치권의 주류로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성계의 아주 뛰어난 무인의 자질 같은 거 이런 것도 큰 역할을 했는데 또 무엇보다도 활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보면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더라도 이성계가 까마귀 5마리의 머리를 다 맞추었다라든가 이 담비가 한 마리도 아니고 20마리를 다 이제 명중시켰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또 이성계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한경도 지역에 출몰했던 멧돼지라든가 심지어 정말 호랑이까지 사냥했다는 이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 신궁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당시 한경도 지역에서는 매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사냥에 필요했던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경도 지역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이성계처럼 정말 준수한 매를 가지고 싶다. 그만큼 이제 사냥의 그 달인 또는 명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 출중한 그 무인적 자질, 활쏘기 능력을 겸비하면서 이성계는 특히 고려 말에 홍건적이라든가 여진족이라든가 이 외구의 침입이 있던 시기에 항상 출전을 해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전투에서 패배를 모르는 이런 장군들이 몇 분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이순신 장군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태조 이성계도 이 공민왕 때 그 원나라를 추방하는 이런 전투에 나서는 시기부터 해서 1388년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을 때까지 거의 30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패배를 모르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성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주던 그런 전투가 1380년에 있었던 황산대첩이라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이 고려의 그 후방을 침입했던 외적, 그리고 그 외적 중에서도 소년장수 아지발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소년장수가 정말 겁없이 이 고려 진영을 휘저으면서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이 아지발투를 제거하는데 주역이 됐던 인물이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이